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 13일 자정을 막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늘 날짜상으로는 이제 어제죠. 날짜상으로는 12일이니까 국무회의를 처음 열렸어요. 첫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뭐냐, 장관들한테요, 이 SNS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좀 강화하라, 이런 이 주문을 했어요. 자, 직접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장관은 책상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트위터, 페북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이 국민들과 소통을 좀 강화하라, 이러한 지금 주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 SNS 중요한 거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SNS 하면 이 민주당 진보파 계열의 정치 세계에서 우리 보수 세계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써왔어요. 우리 보수들은요, 흔히 뭐 우리는 점잖으니까 점잖게 정치해야지 그러면서 마치 트위터라든가 이 페북, 뭐 유튜브 이런 걸 하면 좀 덜 점잖은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 선거 때, 그리고 특히 20년 선거 때부터 이제 유튜브가 또 특히 강화되면서 유튜브 활동을 1인 하나씩 전부 다 가져라, 이렇게 또 지시까지 했어요. 저도 그 추세에 맞춰서 유튜브 방송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이제 SNS 좀씩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SNS 활동을 특히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그 이면의 취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군다나 지금 여의도 정치는 여소야 되잖아요. 뭐 게임이 안 되게. 그래서 여당의 여의도 독재와 독선, 오만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무서운 여론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들 다수당의 다수결의 횡포를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들하고 누가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 그 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능력을, 그리고 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의 실상을 보여줘서 지지 여론을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들의 막강한 지지 여론을 가지고 여당의 여의도에서의 야당의, 이제 야당이죠, 민당의 여의도 독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지금 SNS, 우리 국민들도 지금은 이제 뭐 전부 다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SNS를 굉장히 강조한 것이고, 여당의 독선을 막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이제 미디어로서의 SNS 역할. 그러니까 지금은요,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장관뿐만 아니라 뉴스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짚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과 소통해서 민주당의 여의도 독재를 막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실력, 정책을 제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린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국무위원들한테 굉장한 힘을 많이 실어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많이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느냐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내가 각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가와 국민과 그리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일 잘하는 정부다, 이런 기대에 부응을 해달라, 이러한 이 주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문에 맞게 장차관들, 정무직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무원들도, 이건 꼭 뭐 고위직만 할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책임 있는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라. 공무원을 우리가 퍼블릭 서번트,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SNS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 대표하고 오늘 이제 날이 새면 13일 오후 3시에요. 용산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비공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제 추경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각 추가 임명 문제, 인준 문제, 이런 거를 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정 협의죠, 최고위층의 그런 이 세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는요, 굉장히 참 특이한 뉴스인데, 이 문화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 완전히 개방해버렸잖아요. 그 집무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와 관련된 여러 이 시설, 설비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윤석열 새로 온 정부한테 넘겨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측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바꿔보니까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맞지가 않아요. 그런 게 실제 상황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다가 인계한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결국 대통령실이 이전되니까 딴지를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지금 정부에서는요. 청와대 지금 내부적으로 대통령실의 총무관실에서 일부 인력을 동원해서 이 별도의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문화일보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에서는요. 용산 시민공원 조성에도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집무실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일부 부지를 시민들에게 금년 안에 개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그래서요 잔디바닥하고 문화시설 그 다음에 스포츠시설로 꾸며지는 시민이 이용하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이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집무실 내부도 백악관의 웨스트윙 모델. 그래서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처럼 이 백악관 앞에 말이죠. 프레지던트 파크 내에 타원형 잔디 광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거기에 조성된 엘립스를 착안을 해서 이러한 스포츠 문화 시설 잔디밭 이것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한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12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청와대 관람 신청자 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231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어요. 그러니까 국민 25명 중에 1명꼴로 청와대 관람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긴 많은데 하루에 3만 9천 명 수준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이런 지금 보도를 문화일보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뭐 모든 토화 언론에 많이 지금 이 언론이요, 이 기사가 뭐 인기 탑이에요. 지금 조선일보 보도를 보더라도 인기 탑인데 뭐냐면 제목이 김건희 레이저에 황급히 술잔 내려놓는 윤 대통령 딱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아 있어요. 왜 퀘스천 마크 달았겠어요? 이게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미있는 기사이기도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윗도 있는 기사이기도 한데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이 동정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 측에서는 이걸 또 삐딱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취임식 날 10일 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취임 기념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데 이때 술잔을 내려놓는 이 상황을 김건희 여사가 쳐다봐요. 그런데 이게 기사가 어떻게 되냐면 김건희 여사가 쳐다보니까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황급히 내려놨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이렇게 이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 옆에 서 있던 김건희 여사가 이걸 쳐다봤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쳐다보니까 황급히 내려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저 눈빛이라는 거죠. 이걸 뭘 의미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방향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니까 이걸 좀 말렸다. 이게 조용한 내도 아니냐. 이렇게 좋은 평을 하는 반면 친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은 국정도 영부인 눈치 보면서 할 것이다. 예. 특히 낙곰수 이 김용민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본인의 페북에다가 이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끄는 이런 장면을 공유하면서 취임은 윤석열이 하지만은 집권은 김건희가 할 것이다. 이런 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판 이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서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렇게 극단적 평가는 정상적인 국민 정서 함양에도 좋지 않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게 뭡니까? 보수진영 국민들하고 진보진영 국민들을 갈라치겠잖아요. 그래서 국민 분열이 문재인 정권만큼 심해진 경우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의 이러한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그거를 평가하고, 물론 표현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이러한 이 김건희 여사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또 고위 공직자 누가 됐든지 간에 정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여러 보도를 보면, 자, 김건희 여사 SNS 활동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측근들 사이에서는요, 개인 사생활이라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SNS 활동을 하실지 아니면 중단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술 마시는 것을 말린 거냐,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어제 대선 기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그때 앵커가 형수님께 음식을 자주 해주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가끔 해야 안 쫓겨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머스럽게 대답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인 유튜브 채널 성렬이 형네 밥집에서, 여기에서요, 이 요리 실력이 대단하다는 거, 이거 계란말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보여준 적도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애처가인 건 맞다. 왜냐면 더군다나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잖아요. 자, 이런 이 애처가, 그리고 또 요리를 잘하는 면, 그리고 이제 술을 또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 더군다나 이제 취임식 장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내려놓는 걸 이렇게 우연히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야말로 취임 공식 만찬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이 해석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레이저빛 이걸로 말리게 군기 잡으려고 딱 말하자면 쏴봤다, 이거는요 지나친 공격용 멘트다,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어요. 이 굉장히 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첫 회의인데 여기에 누가 불참했느냐? 비서실장이 불참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분들에서 왜 이게 비서실장이 불참했지? 더군다나 첫 번째 회의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9일 날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장모상을 상했어요. 장모상을 당하니까 3일장이니까 11일 날 이제 발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송파구 아산병원의 장례식장에 발인하는데 가기 때문에 11일 날 첫 번째 수석비서관회의를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 왜 비서실장이 없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서 이제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극비리에 그야말로 비서실 직원 몇몇만 알게 하고 이게 아주 보안 유지하에 장모상을 치렀는데, 결국은 참석하지 않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빅모상이죠. 빅모상 알려졌고 보고도 일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 실장이 비서실 직원들한테 일부에게 부고가 알려지면 취임식 같은 경축 분위기에 누가 될 수 있으니 일체 알리지 말라 보안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김대기 비서실장에 관해서는요, 정관계에서 이번 첫 번째 인사 중에 가장 잘 된 인사가 김대기 실장 임명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저도 뭐 잘 아는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재호 의원마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가장 잘된 인사라고 말한다, 이런 중평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뉴스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12일, 바로 어제 처음으로 SNS에 근황을 알렸어요. 이제 외출한 내용인데요. 귀한 후 첫 외출, 아버지 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통도사에도 다녀왔다. 법당에 참배드리고 성파 종정스님과 현문 주지스님을 뵙고 모처럼 좋은 차, 편한 대화로 호사를 누렸다. 그리고 통도사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오랜 세월 많은 기도가 쌓인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자리다. 제 집이 통도사 울타리 바로 옆이기도 하고 친구 승효상이 설계하면서 통도사의 가람구조를 많이 참고했다고 해서 통도사의 말사가 되었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정리가 끝나지 않았고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의 반려동물들도 아직 안정되지는 않았지만 잘 지내고 있다. 이러한 처음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리고 비서실에서는요, 대통령도 직접 쓰겠지만은 일상생활을 비서실에서 간간히 전해드리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자, 어제 그런데 밤새 말이죠. 그러니까 12일 날 새벽서부터 오전 1시부터요. 밤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무슨 난리냐? 이게 마이크를 틀었어요. 이 보수단체에서. 벨라노다는 이 보수단체에서 마이크를 틀어가지고요. 마이크 확성기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에서 마이크를 틀는데 밤에 마이크 조그만하게 틀어도 이거 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근데 이 마이크를 틀어서 보낸 내용이 바로 보수단체 벨라도 회원 20여 명인데 이분들이 틀은 내용이요. 뭐냐?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말하자면 국민교육 헌장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밤새 틀어버리니까 잠을 못 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지금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 경찰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현장에 또 출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요, 관련 법에 따라서 이 소음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소음 기준이 있는데, 야간 소음 기준 이하로 이 마이크를 틀은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단속할 만한 그런 입장이 또 안 돼.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별도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 진정수도 돌아가지고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참 마땅한 방법이 없다.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요, 이 주민들이 진정서를 또 작성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이 보수 단체는요, 내달 5일까지, 벨라도 단체인데, 내달 5일까지 집회를 신청해 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집회 좋은데요. 특히 밤에는 아무 죄 없는 동네 주민들이 이거는 민폐죠, 한마디로.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이러한 보수 단체,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고 비판하고, 뭐 이건 좋다 이거예요. 다 표현의 자유 입장에서. 그러나, 다른 선한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는 거, 이거는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집회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모든 걸 법만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정서적으로 이거는 동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은 진중권 교수가 말이죠, 이번에 이재명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국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한동훈 문제는 이미 상황이 끝났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많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 본인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민정실이 없어지니까 이 법무부가 꼭 검찰 수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통령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려가 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CBS 라디오 이 한판 승부에 출연해가지고 제2의 조국 사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재명 지금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제2의 조국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지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이 법과 성남 풋볼 사건, 대장동 전부 지금 조사하고 있고 압수수색하고 있고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최근에 뭐라고 그래요? 자꾸 방탄하는데 여러분은 물도 않는 물총이 두려우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이재명의 발언으로 보면 조국 사태 때 서초동 난리가 났었잖아요. 친조국과 반조국, 이런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고문은 일단 수사를 통해서 이 관련 의혹들을 다 털고 가족 간의 화해, 사과, 반성으로 이미지를 좀 개선한 다음에 나왔으면 좋은데, 이런 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출마를 했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선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마저 든다. 그리고 수사를 받게 되면 이재명 고문 측에서는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것 같은데, 윤리적인 문제를 항상 정치 문제화하는 게 기본 전술이다. 그리고 이 고문은 대선 주자이다 보니까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날 것이다. 서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이재명 하는 모습이 예상되는데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요, 한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사실 통과된 것으로 민당에서 반대하든 뭐하든 이미 상황은 끝났다고 본다. 그리고 법무부가 단지 검찰 수사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민정비서실이 없어지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여러 가지 소통령으로서 행세할 가능성이 큰데 한 후보자 자신이 잘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진중권 교수의 이러한 제2의 조국 사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소통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좀 유념해라, 이 말도요, 한동훈 장관 어차피 이제 될 건데 아주 좋은 저는 지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심야방송을 마치고 하나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 심야방송 제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